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나면서 예정됐던 양국 간 광물 협정은 무산됐고요. 종전 외교도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트럼프와 젤렌스키 두 정상의 악연 때문에 처음부터 파국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이 친 덫에 걸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손해만 본 것은 아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외교 참사로 이어진 배경, 그리고 종전 협상에 미칠 영향까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영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영국을 2번 국빈 방문하는 선출직 정치인이 될 예정인데요. 첫 영국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왕실 외교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트럼프도 반하게 만든 영국의 왕실 외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4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전면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미국이 현재 제공 중인 모든 군사 원조를 멈추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양회는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합친 말로 각각 오늘과 내일 시작해서 약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올해 양회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 경기 침체 반전과 제14차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중국이 어떤 정책과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한편 왕이 외교부장은 양회 기간 동안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의 관계와 타이완 문제, 남중국해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폰데얼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자동차 산업 임원, 노조, 단체 대표 등과 가진 회의 후에 이산화탄소 표준 규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애초 올해부터 배출량 초과 시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3년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유럽연합 27개 국가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프랑스, 독일 등 주요 회원국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3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의 드론 공격으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오전에도 가자지구 남부와 북부에서 각각 군 부대를 위협한 용의자를 공습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스라엘 북부 해안 도시인 하이파에서는 테러로 의심되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서 1명이 숨지고 최소 4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난 1월 합의한 1단계 휴전은 지난 1일 만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2일 오전부터 가자지구 고호품 반입을 차단하고 1단계 연장안을 받아들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이란 해갑이 타결을 주도한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전략 담당 부통령이 사의를 밝혔다고 이란 국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자리프 부통령이 미국 유엔 대표부에서 근무하던 시절 태어난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페제시키안 정부는 자녀가 비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경우 부모가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강경파는 자리프 부통령의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여서 부통령 임명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빗나가지 않은 예상입니다. 네, 보통 빗나간 예상 이렇게 뉴스에 머리 기사가 나오는데 이건 그렇죠.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에서 25%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겠다고 4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미국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멕시코, 캐나다에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모두 준비됐고 내일 바로 발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도 예고한 대로 4월 2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상호 관세는 외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서 미국이 해외 수입품에 대해서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불법 이민 유입 문제로 2월 4일자로 멕시코, 캐나다에서 25% 관세, 중국은 10%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밝혔는데요. 네. 이후에 멕시코, 캐나다가 국경 단속 문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자 한 달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지 시각 3일 날 중국은 예정대로 10% 추가 관세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에 3월 4일부터 멕시코, 캐나다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기존 10% 관세에 추가로 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관세 전쟁이 정말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이제 한 달 유예 기간 줬을 때 이게 또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그냥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양측 간의 글로벌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만 미국이 지난달에 멕시코, 캐나다에서 관세 발효를 유예한 것처럼 막판에 협상 타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장관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는 인하될 수 있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10% 추가 관세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해서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이거 좀 다르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한 농부들에게라고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면서 네. 미국에서 판매되는 수입 농산품에 대해서 4월 2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세부적인 품목 그리고 예외적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종의 조치가 또 네. 조만간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사랑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물음표 하셨는데. 네, 보통 예. 이제 부부들 사이에 좀 투닥투닥 하면은 아유 사랑 싸움 칼로 물베기지 또 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고 뭐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파국으로 끝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만남이 네.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얼굴을 붉히면서 돌아선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해 손짓을 냈습니다. 일단 광물 협정 서명 의향을 다시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있었던 그 파국 좀 예. 수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런던에서 있었던 긴급 유럽 정상회의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고요. 네. 미국 역시 준비가 됐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될 것을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초청을 받는다면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고 그리고 대화를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는데 한 사람은 이제 좀 내가 예. 좀 과했지라고 말하면서 얘기하고 싶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건 좀 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과 의사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스처는 취했지만 사과는 하지 네, 않겠다. 왜냐하면 미국 의회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 과했어라면서 사과해야 돼라고 말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신에게는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 행동할 권리가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 침략으로 지금 3년 동안 넘게 우크라이나 겪은 여러 가지 고통을 다른 나라에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측에서 러시아와 즉각적인 휴전하라고 합의하는데 이건 용납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일단 확고한 안전 보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쉽진 않아 보이는 네.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젤렌스키 대통령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앞에서 헤드라인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전면 중지하라고 예. 지시를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내린 명령에 따른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쪽에서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미국은 지금까지 제공했던 모든 군사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행기 또는 배편을 운송 중인 무기나 폴란드 같은 제3국을 통해서 전달했던 물자 이런 거 포함해서 이런 모든 군사 원조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종전구상을 받으려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에 제공한 원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아주 극대노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결국 두 사람 간의 회담이 파토가 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계의 3자 대결을 놓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면전에서 맹비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것이라면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상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협상에서 배제가 됐죠. 네. 유럽 쪽인데 영국에서도 한마디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가 우크라이나와 체결하는 광물 협정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안으로 불충분하다라면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줬습니다. 네.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유럽의 평화요직원이 안전 보장을 잘 하려면 미국의 강력한 후방 지원 이제 뒤에서 좀 뭐가 백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스타머 총리가 나이제 페라지 영국 기업당 대표가 광물협정 체결 시 미국인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전 보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미국 기업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제 광물 개발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미국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안전 보장이 된다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걸 편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영국 총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갈등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석유 가격,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서 영국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상태로 전쟁 끝낸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영국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필요하다면은 러시아의 추가 공격 억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영국군을 파병을 포함해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영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문제는 파병을 하려면은요 영국의 하원이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또 확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휴전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해제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대러 제재 풀려고 하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 둘러싸고 유럽과 미국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당분간 이 관련 뉴스들을 계속 네.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네. 지난주에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 차량 모델을 전기차 모델보다도 더 많이 출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규제가 나왔군요. 풀릴 것 같습니다. 어. 자동차 업계가 워낙 크게 반발하다 보니까 유럽연합도 관련 규정을 푼다고 하는데요. 네네.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이산화탄소 이제 수준을 좀 풀어주는 쪽으로 개정안을 네.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배출량 초과 시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과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안입니다. 결국 두드렸더니 문이 열리게 된 셈인데요. 네. 유럽연합은 올해부터 신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 가능 상한선을 2021년 대비해서 15% 낮추고 기존 배출량을 초과하면 그램당 95유로씩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유럽 내 전기차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탓에 원안대로 적용하면 올해 대부분 제조사가 막대한 과징금 폭탄을 마주했다면서 불만을 제기했었고요. 네. 개정이 이루어지면은 제조사는 올해부터 배출량을 줄이지 않아도 되고 과징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감축 목표치만 달성하면 되는 건데 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업계가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유럽연합 27개 국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주요 회원국들이 이걸 좀 진행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의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기존 규정이 유럽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이 확정이 되면은 우리나라 업체들,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곳들도 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환경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렇겠죠. 환경단체들은 유럽연합의 청정 자동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결국은 이 청정 전환에 미진한 제조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 결국 중국 차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을 거다. 더 뒤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조금 입더라도 규정을 지키는 것이 좋은데 네. 업체들이 워낙 크게 반발하니까 유럽연합도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올해 들어서 네, 많이 분위기가 또 맞아요. 관련해서 달라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면서 예.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어제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네. 키워드가 오스카 최대 이변이네요. 맞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대 이변이 발생했는데요. 25살의 신인 배우인 마이키 메디슨이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보통 여우주연상 그러면 경력을 막 쌓아 올라서 여러 작품 출연하고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경우가 더 많긴 했죠. 네, 근데 올해는 25살의 여성 배우가 상을 받게 된 건데요. 사실 데미 무어가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됐었습니다. 올해 62살인데 그걸 제치고 메이슨 25살의 여배우가 여우주연상 거머쥐었는데 미국의 주요 매체들도 서프라이즈 정말 이변이다. 너무 놀랍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미 무어가 그동안 40년의 연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팝콘 무비스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팝콘 먹으면서 먹을 정도로 가벼운 영화에 네. 출연했던 사람이다. 즉 연기력은 그닥 뛰어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네. 작년에 주연을 맡은 영화 서브스턴스로 호평을 받으면서 헐리우드 주요 시상자에서 여우주연상 잇따라 받으면서 네. 그래 그러면, 아카데미도 갈 네. 거야라는 얘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골든글로브 미국 배우 조합상 이런 데서도 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본인도 기대 많이 했겠는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네. 이번엔 좀 불발이 됐고요. 이 마이키 메디슨이 주연한 영화 제목이 아노라인데요. 네. 러시아 갑부와 결혼한 뉴욕의 스트리퍼가 시부모로부터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고 네. 메디슨이 이 영화로 중심에서 굉장히 이 영화를 잘 끌었다 이런 오.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인 배우가 대단한 역할을 했네요. 근데 이 전에도 뭐 20대 여배우가 여우주연상 받은 적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은 신의 아이들 1986년 작품인데요. 기억나요. 네. 이거 기억나면 네. 나이가 노출됩니다. 네, 그래도 뭐 너무 좋은 영화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난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이 주연을 맡은 여배우가 말리 매틀리인데요. 네, 네. 당시 2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저는 이 영화 진짜 좋아했는데요. 네.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아. 책도 저는 사서 봤는데 네, 제니퍼 그렇죠. 로렌스가 수상했는데 그때 22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추억에 남아있는 영화일 거예요. 로마의 휘. 아우 너무 좋아요. 오드리 네, 헵번 네. 여우주연상 받았는데 그때 26살이었으니까 이 세 사람이 받았고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사람이 나오는 건데요. 네. 특히 아노라가 주목받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작품상 포함해서 무려 5개 부분을 휩쓴 성과를 거뒀는데 네. 문제는 예산이 600만 달러 우선으로 87억 원. 금액 자체가 크다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다른 미국에서 영화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적게 저예산 들어간 영화인 겁니다. 거죠. 네. 예. 예를 들어서 오펜하이머 기억하시죠? 이게 작년에 작품상 네, 받았는데. 맞아요. 1억 달러 우선으로 1,462억 원이 들어갔는데 네. 그 영화 비교하더라도 저는 손색이 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각본가이자 편집자로 아노라의 감독인 베이커 감독은 오스카 작품상, 각본상, 편집상, 감독상 이렇게 4개를 받은 데다가 여기에 여우주연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변이 있었는데요. 라트비아의 작은 애니메이션 영화인 플로우가 최대 흥행자인 디즈니 픽사의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를 누르고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았습니다. 오, 이것도 네. 역시 이변이었고요. 그러네요. 브라질 영화인 I'm Still Here가 이번 시상식에서 13개 후보에 오른 넷플릭스 영화죠. 에밀리아 페레즈를 제치고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것도 굉장히 놀라웠다라고 외신들이 평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네. 나오니까 참 재미있는 거죠. 그렇죠. 예. 기대되는 대로 가면 또 약간 재미가 없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네. 네. 요즘 미국의 Z세대 사이에서 이 학비가 너무 비싸고 비싸죠. 졸업해도 예.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가기보다는 그냥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기술직을 선택한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이 시장 조사 업체인 해리스포를 인용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설문조사를 봤더니 미국 젊은 층의 78%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버는 기술직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목수, 전기기사 같은 기술직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높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나중에 일을 잘하면 개인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학 학위가 없는 25세부터 34세까지 젊은 남성들은 육체 노동이 필요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 좀 약간 의외였는데요. 학위가 없는 남성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트럭 운전사라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근무 시간이 길고 네. 집에서 보는 시간이 짧아서 좋다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기 왜 싫을까요? 어쨌든 연봉이 우리 돈으로 8,600만 원에서 많으면 1억 4천만 원까지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연봉 돈은 높고 많이 벌고 집에 있는 이제 시간은 좁고. 없고 다들 결혼하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노동자가 최대 6만 2천 달러 정도 벌 수가 있다고 하고요. 네. 감독관이 되면 우리 돈으로 8,1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오. 연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리사도 선호하는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전문 셰프 진짜 멋지잖아요. 음. 연봉을 받더니 최대 17만 3천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4천만 원까지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 식당질 할 때 많이 설거지부터 힘들걸요. 재료 다듬고 막 이런 거 해야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경력이 쌓이게 되면은 이렇게 고액의 연봉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성들은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여성들은 주로 돌봄 이런 쪽에 많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직업은 고객 서비스 직원입니다. 뭐 네. 간호보조 그리고 가정건강관리 보조 이런 것들은 학위가 필요치 않고 주로 이제 의료산업 부분에 종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연봉이 올라가면은 우리 돈으로 9,4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7천만 원까지 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계산원이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7,300만 원, 식당 종업원도 좀 많이 받게 되면요 9천만 원 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Z세대들이 이렇게 학교를 가지 않을 이유가 일단 네. 등록금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맞아요. 학자금 대출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빚 갚느라고 몇 년 동안 고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엔 난 차라리 대학 안 가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중산층으로 가는 좀 지름길 편안한 사무직 화이트 칼라 이렇게 여겨졌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젊은 사람들이 꼭 내가 대학을 갈 필요가 없겠다. 생각을 조금만 달라지면 네. 이런 선택 할 수 있죠. 빚을 가지고 사회 첫 걸음을 내딛고 그렇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 배울 수 있는 직업학교로 많이 간다고 하네요. 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넷킹 콜의 노래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들려드립니다.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I hope you do believe me. I'll give you my heart. I love you, and you alone were meant for me. Please give your loving heart to me and say we'll never part. I think of you every morning, dream of you every night. Darling, I'm never lonely whenever you are in sight.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hope you do believe me. I've given you my hear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방안과 관련해 지원 대상이 270만 명에 불과하다며 소비 진작을 위해선 지원 대상을 과감하게 확대해 중산층과 서민을 모두 망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지난 1월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전달보다 주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 1월 생산은 마이너스 2.7%,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0.6%, 투자는 마이너스 14.2%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미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들어가는 중국 물품에는 지난달 10%에 이어 추가 10%로 모두 20%의 추가 관세가 붙게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예정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각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에서 매년 3월 초 일주일가량 열리는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자국 경기 부양 대책과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한 대응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지난주에 키아 스타머 영국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었죠. 양국 우호 관계를 과시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왕실의 국빈 방문 초청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 영국 런던 김수정 통신원 연결해서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입니다. 네, 미국과 영국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 영국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유난히 화기애애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미국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네. 이에 대해 그 영국의 한 대중지는 이 없을 것 같던 이런 브로맨스라니 이런 제목을 헤드라인으로 뽑았고요. 예. 다른 일간지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머 총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면서 이번 회담의 그 훈훈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특히 이날 스타머 총리가 전달한 찰스 3세 국왕의 국빈 초청장은 영국 측이 준비한 매력 공세의 하이라이트였는데요. 네. 그 스타머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통의 편지부터 꺼냈고요. 네. 그 찰스 3세 국왕의 편지를 가져왔다면서 국왕이 트럼프에게 안부를 전하고 이 편지를 전달하도록 부탁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 트럼프를 영국의 국빈으로 초청하는 초청장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바로 꺼내서 읽었고요. 네. 그 국왕에게 내 반응을 알려줘야겠다면서
그는 아주 훌륭한 신사라고 칭하면서 정말 멋지다. 그 국왕 서명이 편지에 있는지 바로 확인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편지의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또 바로 서명을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이 참 대단하다, 아름답다, 뭐 이렇게 칭송을 하면서 그 국왕은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극찬을 했고요. 그 스타머 총리가 외국 정상의 이런 두 번째 국빈 방문은 정말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영광이라면서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영국 왕실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건 이제 공공연한 사실인데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영국 국빈 초청 방문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화제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2019년 6월 1기 집권 당시 그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그 국빈 초청을 받아서 3일 동안 영국을 방문했었죠. 네. 그 멜라니아 여사와 자녀들과 함께 왔었는데 그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트럼프의 성향에 맞춰서 당시 영국 왕실은 호화로운 환대를 준비했고요. 그 맞춤형 외교를 선보였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 일례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환하게 웃으면서 트럼프를 현관에서 맞이했고 네. 직접 차를 따라주고 왕실 유물들을 보여줬고요. 그 찰스 왕세자는 당시 그 트럼프를 도널드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오찬을 함께했고 네. 또 트럼프의 딸 이방카 역시 그 윌리엄 왕세손 부부와 어울려서 만찬 파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를 싫어해서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던 해리 왕자조차 얼굴을 비췄고요. 예. 그 여왕의 차남 앤드류 왕자도 트럼프와 골프 라운딩을 잡는 등 그 어떻게 보면 왕실이 총동원돼서 팀플레이를 펼쳤는데요. 네. 이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그 여왕과 왕실 전체가 환상적이라면서 흥분한 듯이 그 자신이 받은 이런 환대를 자세하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런 가운데 작년 그 스타머 총리와 영국 외무장관이 뉴욕 트럼프 타워를 방문해서 만찬을 함께 했을 때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 방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고요. 또 이후 파리에서 영국 윌리엄 왕세자를 만나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네. 다시 한번 영국 왕실의 호감을 보였다는데요. 그 이런 배경 때문에 영국 외무부는 윌리엄 왕세자를 그 양국 간 관계 개선의 비밀 병기로 본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네. 이 영국 왕실 국빈 방문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게 2번 이상 이렇게 국빈 방문한 전례가 없다면서요. 네, 그 영국 왕실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그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2세 여왕과 네. 노르웨이의 올라프 5세 국왕만이 2차례 국빈 방문을 했고요. 네네. 그 1954년 이후 선출직 지도자가 영국을 2번 국빈 방문한 전례는 없다는데요. 그 이번에 트럼프가 영국 국빈 방문을 다시 하게 되면 현대 역사상 최초로 영국을 2번 국빈 방문하는 선출직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실제로 영국 왕실의 국빈 초청은 비교적 드문 행사로 보통 한 해에 많아야 한두 해 정도만 이루어지고요. 이런 국빈 초청은 영국 정부의 외교 정책과 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네. 국빈 방문은 그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가장 격식 높은 형식으로 영국 왕실과 영국 정부가 공동으로 펼치는 외교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해당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경제나 외교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국빈 방문은 대개 몇 달 동안이나 그 준비가 필요한 엄격한 절차로 모든 외국 정상과의 만남이 이렇게 국빈 방문으로 분류되는 건 아니고요. 그 국빈 방문에 초대돼서 방문하는 그 정상은 반드시 영국 국왕인 찰스 3세의 초청을 받아서 이루어지는데 네. 뭐 보통 버킹엄 궁전의 공식 환영식과 국빈 만찬, 그 영국 왕실 행렬과 의회 연설 등 그 이런 공식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왕실 전체가 환상적이다 할 만큼 아주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해리 왕자라면서요. 네, 해리 왕자 미국에 살고 있는데 최근에 비자 적법성 문제가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 초에 한 그 미국 일간지와의 인터뷰 도중에 이 해리 왕자의 추방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해리 왕자는 네. 2023년 출간된 회고록에서 자신이 10대 시절에 그 코카인을 여러 차례 투약했고 대마초와 환각 버섯을 그 시험 삼아서 접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네. 이후에 그 미국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은 정보 공개법에 근거해서 국토안보부에 해리 왕자의 미국 입국 기록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네. 내가 뭐 직접 추방을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김수정 통신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현대 외교사상 전례 없는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의도된 도발이다. 미리 계획된 덫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뒷말도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태가 이렇게까지 치달은 데에는 양국 정상 간의 악연이 배경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위기에 빠진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관계 그리고 광물협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악연. 이것부터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과거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트럼프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됐을 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당히 칭찬했습니다. 그가 상당히 스마트한 인물이다.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네. 의외로 그때 대선에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 라는 의혹이 번졌고 네. 결국 특검 수사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드높으니까 트럼프로서도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고사하고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의 관계가 더 악화된 거죠. 특히 러시아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던 당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트럼프가 강화했습니다. 네.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공격용 무기를 지원 못하게 했는데 트럼프가 이 불어 방침을 풀어버리고서 취임 첫 해인 2017년에 탱크를 공격하는 이른바 어깨에 메운 견착 미사일을 하는데 이 제블린 미사일이라고 를 제공하게 했습니다. 이 제블린 미사일 제공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 단계였던 돈바스 내전을 격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트럼프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가 종식시키겠다. 평화의 중재자라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악화된 배경에는 트럼프 책임도 만만치 않게 큽니다. 예.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된 이 트럼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2019년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또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인연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일기 때부터 그렇죠. 시작된 거죠. 있었군요. 네. 네. 앞서 말한 대로 트럼프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으로 특검 수사까지 받고 곤욕을 치를 때엔 치렀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젤렌스키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의혹 사건에서 아주 핵심적인 쟁점이 민주당 정국이의 컴퓨터 서버가 해킹이 됐다. 러시아에 의해서. 네. 이런 사건이 있는데 네. 트럼프는 그 해킹이 러시아의 쪽에서 해킹한 것이 아니라 네. 우크라이나에 위치했던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를 통해서 해킹이 됐다. 그래서 이걸 조사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2019년 4월에 당선됐는데 네. 2개월 뒤인 6월에 취임하기 전이었죠. 전화를 걸었어 젤렌스키한테 이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게 됩니다. 즉 한번 조사 좀 해보자. 그렇죠. 너네 우크라이나 서버 위치한 서버에서 민주당 해킹을 했는지 한번 조사해보자. 네.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정치적 경쟁자인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네. 우크라이나에
브리스마 홀딩스라고 하는 가스 회사 이사로 있으면서 로비스트로 일했습니다. 그 헌터 바이든이 부정을 저지른 것 같으니 그것도 같이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터 바이든 수사를 안 하면은 네. 미 의회에서 통과됐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4억 달러 군사 원조를 내가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압력을 넣은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통화 내용이 한 두 달 뒤인 2022년 9월에 언론에 보도가 돼버린 겁니다. 아니 2019년 2월에 언론에 보도가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때문에 결국 민주당은 다시 또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발의한 사태까지 가게 된 거죠. 젤렌스키는 이 통화와 관련해서 자기는 트럼프한테 압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은 외국의 대선, 즉 미국 대선에 자기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네. 무슨 얘기냐면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요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상당히 소극적으로 응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때 트럼프 막 설전할 때 트럼프가 젤렌스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는 너네 우크라이나한테 담요를 줬는데 난 너네들한테 제블린 미사일을 줬다. 이렇게 해서 막 밀어붙였습니다. 왜 고마워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옛날에 우크라이나한테 내가 잘해줬는데 너 왜 난 내 예우도 안 들어주고 소극적이었고 결국 나를 갖다가 탄핵까지 몰게 가게 했지 않느냐. 이런 불만, 악연을 얘기한 거죠. 이 과거의 이런 기억이 이런 그렇죠. 정상회담 올해 있었던 정상회담 얼마 전에 있었던 정상회담을 좀 파국으로 만든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배경의 하나가 개인적인 인연인데 물론 더 큰 이제 관계는 미국과 러시아, 트럼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렇죠. 생각이겠죠. 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나토를 통해서 유럽을 방해해야 될 필요가 없다. 유럽 스스로가 방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문제다. 그리고 국제 문제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이런 강대국들이 서로 담판해서 끝내야 된다. 그래서 약간 거리주의 속성을 기반으로 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종전을 놓고 러시아와 협상을 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러시아의 점령지를 인정해 준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불가하다. 네.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안보와 방위는 유럽이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종전 협상은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한다. 전형적으로 앞서 말한 트럼프의 사고 방식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트럼프의 기본 사고 방식에다가 젤렌스키의 악연이 겹쳤으니까는 있고 그를 하니까. 극도로 불신하고 압박한 거죠. 예.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사실은 러시아 점령지 문제나 나토 가입 문제 등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 마지막 하나 즉 종전이 되고 나서 우리를 안보 보장해달라, 미국이 네. 개입해달라 이 얘기인데 트럼프는 미국은 그거 보장 못 해주겠다. 우리 미국은 개입하지 그렇죠. 않는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젤렌스키가 협상을 순순히 받지 않자 트럼프 측 압력을 가했고 어쩌면 이번 사태 어쩌면 근본 배경이 그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뉴스 전해드리면서 광물협정 얘기를 네네. 했었거든요. 네네. 이번에 이제 미국 방문했던 이유가 네. 광물협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요번 이제 문제가 됐던 광물 협정은 원래 젤렌스키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를 위한 5개 승리 계획안이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황이 불리해지고 이제 서방의 지원도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이런 걸 딱 내놓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광물 협정입니다. 즉 우크라이나에 풍부한 티타늄, 우라늄, 리튬 이런 걸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서방에 개방해서 개발해 주겠다, 하게 해 줬다. 즉 전쟁 끝나면 이런 이권을 줄 테니 우리 좀 계속 지원해 달라 이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젤렌스키는 지난해 9월 말 미국을 방문해서 선거운동 중이었던 트럼프를 만나서 더 구체적으로 이걸 제시합니다. 당시 젤렌스키는 가도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가갖고서 펜실베니아의 그 방산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였었잖아요. 격전지였고 네. 그리고 방산업체라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을 전제로 한 건데 트럼프는 이걸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했으니까 그렇죠. 트럼프 측에 격려를 한 거죠. 가서 민주당을 도와주려고 방문한 거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를 만나게 됐으니까 더욱 입지가 위축되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 광물 협정을 다시 꺼낸 거죠. 더 구체적으로. 푸틴을 신뢰해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광물권을 줄 테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사실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종전을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 광물권까지 뺏어간다 이런 비난이 있는데 네. 사실은 젤렌스키가 약간 좀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트럼프는 당선된 뒤 우크라이나 종전 미러 협상을 시작했고 다급해진 젤렌스키가 다시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권 제공을 꺼내들인 거죠.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찾아가서 그럼 우크라이나 광물권 절반을 달라.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니네들 그 광물 개발에서 나오는 돈을 이런 거 가지고서 또 5천억 달러 기금을 조성해라. 네. 미국이랑 같이 그 기금을 써서 이네 전후 개발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젤렌스키는 우리한테 다 내놓으라는 거냐. 너무 심하다. 그리고 예. 미국 요구가 너무 과도하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타협 끝에 그럼 미국은 50%만 갖고 우크라이나가 5천억 달러 내는 건 이제 취소한다 이렇게 됐으면서 이제 네. 이걸 갖고서 이제 거의 다 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갖고서 이제 협상하러 이제 온 거죠 이번에 예. 28일 날, 28일 날. 그런데 근데 사실 문제는 결국 핵심적인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까 안보보장. 안보보장 문제. 예. 이건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미국에서. 거니까. 네. 결국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광물 협정을 체결할 양쪽의 준비가 조건이 안 있지 않은 거였고 예. 정상이면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파국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그 논리적으로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좀 예상 가능한 예, 예, 시나리오였다. 자,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세요? 글쎄 뭐 의도된 여러 평가가 네, 있더라고요. 의도된 도발이다. 뭐 미국 네. 쪽이 덫을 놨다 이런 네, 얘기가 네, 있는데 일단 뭐 여러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시작할 때에 정정을 안 입은 젤렌스키를 놓고 네. 오늘도 잘 차려입었다고 비꼬는 말을 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가장 반대해 미국의 하원 의원 마조리 테일리 그린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네. 그 남자친구가 구구 매체의 기자입니다. 근데 그 구구 매체 기자가 그날 그 정상회담 개회식에 이례적으로 끼어들어 가지고 원래 못 들어올 그런 네. 위상의 언론인 기자가 아닌데 들어와서 절임을 한 거죠. 그 옷차림을 지적을 하니까는 젤렌스키가 전쟁 끝나면 너보다 더 잘 차려입을 거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회담 전에 이미 젤렌스키한테 트럼프 쪽이 놓은 덫이 있을지 모르니 절대로 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던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파국으로 가는 장면들 자세히 보면 제가 그 몇 번이나 봤는데 네. 사실 그 시발은 젤렌스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보이셨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벤스가 트럼프에게 칭찬을 발언했습니다. 그 발언 자체는 자기 대통령을 칭찬하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젤렌스키가 듣고 있다가 야 러시아가 여태까지 수없이 협상과 대화를 깨버렸는데 네가 말하는 외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참았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정상회담을 할 적에 네. 이렇게 오프닝이나 공개회상 때 어느 한쪽이 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거나 뭐 약간 가시돋침말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살짝. 예, 그럼 이제 예. 상대방은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걸 못 참았군요. 즉각 근데 트럼프와 벤스가 즉각 받아치기로 나가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그걸 왕폭탄을 퍼부어버린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걸 지내놓고 보면은 젤렌스키로서는 사실 앞서 말한 대로 이번 회담이 그대로 진행되면 미국으로부터 아무것도 보장받는 것도 없이 광물권만 헌납하고 오는 결과가 되는 거고. 네. 그래도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젤렌스키 자기가 얻는 게 입장에서는. 뭐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젤렌스키에서는 이런 파국을 통해서 미러 협상도 막고 유럽 국가들부터 국제사회 동정과 지지를 받아내려 할 수도 있고 사실 어느 정도 효과가 지금 있어요.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젤렌스키는 이렇게 미러 협상이 진행되면 자신의 안위를 보장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 쪽에서는 젤렌스키 임기가 만료됐다. 이제 선거 다시 해야 된다. 사실 그 물러나라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러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교착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2판 4판인데 차라리 미국에 맞서서 조국을 지킨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번 회담이 잘 진행됐으면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도 체결하고서 그렇죠. 미러 협상도 순조롭게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미국 쪽이 먼저 판을 깼다고 보기엔 그래도 좀 힘든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에 네. 굳이 먼저 깰 이유는 없는 거죠. 이유는 다만 젤렌스키 강력히 반대하니까는 제압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었겠죠. 네. 어쨌든 간에 손실을 놓고 봤을 적에 미국 쪽이 약간 더 명예와 그 실익이 더 줄어들었다고 손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잘 된 거라고 봐도 되나요? 지금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미국 앞서 말한 대로 미국 트럼프가 지금 군사고 지원을 중단한다는 얘기를 하게 했고 군사 지원이 중단된다면은 아직도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 쪽 피해를 더 높일 것이고 전황이 우크라이나 쪽이 더 불리하게 될 것이고 그럼 종전 조건도 더 악화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광물 협정에서 미국의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광물을 넣고 미국이 개발에 개입하게 되면 네. 양국 경제 협정이 협력이 커진다면은 그 자체로 어느 정도 안보 보장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더 좋은 종전 협정, 유리한 협정을 끌어낼 수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당분간은 우크라이나는 더욱 가혹한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라든지 미국과 러시아 협상, 이 종전 협상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정리해 트럼프로서는 주시면. 지금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격이니까 안 그래도 젤렌스키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갈아치우고 예. 싶었는데 이제 본격적 압박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마이크 왈츠 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과 회견에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고 러시아와 협상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뭐 네. 나가란 얘기죠. 그렇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언론과 회견에서 정신 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던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란 강하게 얘기입니다. 얘기했네요. 강하게 예. 이미 젤렌스키가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전에 이런 루머가 8.15 망명할 수도 있다 이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젤렌스키는 워싱턴에서 이제 뺨을 맞고 거의 찬물 끼얹 맞고서 유럽으로 런던에 가서 정상회담의 기자들에게 예. 다시 뭐 워싱턴과 미국과 광물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됐다. 그리고 미국에게 감사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그렇죠. 또 그럴 수밖에 지금. 물론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지 되고. 그렇죠. 그런데 또 단서를 달았죠.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절대 영토를 주지 않을 거다. 영토 양보 일축하고 전쟁이 끝나면 한참 멀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여태까지 발언 중 최악의 발언이다. 미국은 더 이상 이런 걸 못 참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 사태로 해서 미러 협상은 상당히 좀 큰 장애를 만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가혹한 현실에 또 부딪히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태가 이제 협상이 더 꼬일 것이라고 분명해 보입니다. 당분간은 네. 협상도 쉽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제동을 건 거죠. 예, 젤렌스키가 처음부터 몰랐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글로벌 이슈 오늘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흘러간 배경 또 미러 협상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